3장. 발목이 부러진 건 아니었다. 버넷 선생님은 하얗고 넓은 붕대를 내 발목에 감아주면서 며칠간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선생님이 타고 온 자동차가 기다란 진입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나는 선생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저녁 준비를 하러 갔다. 그러길 참 다행이었던 게 저녁 7시 정각이 되자마자 내가 다쳤거나 말거나 아빠, 오그, 이모부, 세스 모두 여느 날처럼 내가 당연히 차려놓았을 저녁 밥상을 기대하며 부엌에 들어와 앉았다. 그날 내가 급하게 식탁에 올린 음식이라고는 부엌 텃밭에서 따온 양배추와 함께 볶은 소고기, 전날 먹고 남은 롤빵 한 접시, 버터 바른 옥수수 4대, 이틀 전에 만들어 먹고 남은 복숭아 파이가 전부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식탁에는 접시를 비우는 수저의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이따금 오그 이모부가 내는 트림 소리뿐이었다. 세스는 멍들고 부어오른 코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차바꿔서 자기 접시에 아무렇게나 담아 올린 음식을 꿀꺽꿀꺽 삼켜댔다. 한바탕 하고 난 뒤라 걸신이라도 들린 건지 최대한 빨리 식탁에서 일어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세스는 우리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접시를 비우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아들. 세스가 어딜 가겠다고 입술을 채 떼기도 전에 아빠가 엄한 목소리로 세스를 불렀다. 아, 무슨 상관이에요. 부엌 등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다는 듯 세스가 새우눈을 뜨고 말대꾸했다. 멍망이 된 코 때문에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말 조심해라. 아빠의 경고가 날아왔다. 아빠는 빵에 버터를 듬뿍 발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으면서 세스와 아빠 사이를 채운 공간을 응시했다. 세스가 살금살금 발을 옮겼다. 씹고 있던 빵을 꿀꺽 삼킨 아빠가 세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했다. 저녁 식사 아직 안 끝났다. 어머니는 예의범절, 감리교교리, 생활규칙 등에 무척 엄격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식사 예절은 물론이고 수많은 규칙을 따라야 했다. 어머니의 사전에는 말하는 방법, 바느질하는 방법,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에 마요네즈를 바르는 방법, 카펫에 먼지를 터는 방법, 닭이 알을 더 많이 낳게끔 구슬리는 방법까지 모든 일에 올바른 방법과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 존재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됐고 대답할 때가 아니면 어른에게 먼저 말을 걸면 안 됐고 안장 없이 말을 타면 안 됐으며 여자인 나는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면 안 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빠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고집했던 높은 기준과 5만 가지 규칙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런 규칙을 따르는 건 아빠 성격에 맞지 않았고 남에게 규칙을 강요해야 하는 건 더더욱 그랬다.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영역이었던 탓에 어머니가 떠난 뒤에 아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빠는 우리 남매를 진정으로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규칙이 떠오르거나 어머니 생각이 날 때 또는 화풀이를 할 때만 우리에게 규칙을 강요했다. 그마저도 예전의 규칙들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바람에 세스와 나로서는 도무지 언제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보통 세스는 저녁밥을 다 먹고 나면 언제든 내킬 때 식탁에서 일어났고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었기에 나는 늘 마지막까지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랬던 우리 집에 그날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오늘은 네가 설거지 담당이다. 아빠가 세스에게 말하고 빵을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무적으로 전달하는 아빠의 뜬금없는 지시에 우리 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놀란 토끼 눈을 했다. 우리 집에 일관성 있게 통용되는 규칙이 있다면 바로 집안 살림은 여자 몫이라는 것이었다. 생전에 어머니도 당연하게 여기던 일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게 내 발목이 걱정돼서인지 세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빠는 부연하지 않았다. 세스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앓는 소리를 내며 싫은 티를 냈고 이를 지켜보던 오그 이모부는 싱글싱글 세스를 비웃었다. 아빠는 하나 남은 롤을 마저 먹은 뒤 모슬린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이 시간이면 그 멕시코 놈은 벌써 멀리 가고 없을 게다. 그게 아니더라도 쫓아가 봐야 우리 집에 더 이상은 필요 없는 말썽만 일으킬 게 뻔하고 아빠가 위를 멕시코인이라고 지칭한 순간 그 말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다. 멕시코 사람이라고?
이모부가 자신의 뭉툭한 오른 다리 끝을 철썩 때리더니 혀를 차며 세스를 꾸짖었다. 그러니까 웹백한테 두들겨 맞고만 있었다는 거냐? 빅스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스가 이를 악물었다. 개자식인 건 틀림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 아빠가 끼어들었다. 이들 대화의 편협함 때문인지 비열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둘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당신들이 윌슨 문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때 이미 나는 어떤 식으로든 윌을 내 남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이들은 내 식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식구들보다 윌이 더 중요했다. 어머니가 항상 본을 보이며 내게 가르쳐준 규칙이 하나 있었다. 여자는 말을 아껴야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머니는 시종랭담해 보였다. 특히 일꾼들과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는 더욱 그랬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의 나처럼 그리고 앞서 살았던 수많은 여자들처럼 우리 어머니도 침묵이야말로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경비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자기의 내면을 적게 드러낼수록 남자들에게 색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윌슨문의 얘기가 나오자 온몸의 핏줄이 마치 전선처럼 웅웅거렸지만 그 사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척 연기했다. 꾸역꾸역 음식을 마저 먹었다. 우유도 끝까지 마셨다. 그런 다음 이제 일어나 보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세스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뒤바뀐 역할에 잔뜩 골이 났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세스의 두 눈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발을 절뚝거리며 부엌에서 나와 낡아 빠진 나무 계단을 올라 안락한 침실로 향했고 가는 내내 세스의 눈에 담긴 감정을 무슨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걱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길들일 수 없는 복수의 들불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이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윌과 어떻게 다시 만날지 이런저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었고 윌의 품에 안겨있을 때 느꼈던 강렬함을 다시 떠올려 볼 수도 있었다. 윌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욱신거리는 발목 통증도 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럴 때 윌이 아닌 어머니 생각이 나다니 나도 놀랐다. 물론 지난 5년간 어머니 생각을 덜어 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내게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것 효율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다고 가르쳤다.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게 애쓴다고 될 일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사고 이후 처음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켈리머스 오빠였다. 켈리머스 오빠는 오클라호마주의 칠면조 농장에 살던 큰 이모의 아들이다. 내가 아기였을 때 오빠네 농장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쳤고 그 일로 부모를 잃은 뒤 우리와 함께 지냈다. 너무 어릴 때 일이었던지라 오빠네 가족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듣지 못해서 그저 내 멋대로 그들의 마지막을 상상하곤 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행의 짜릿함을 느끼고 꽥꽥대는 칠면조 수백 마리, 그 사이에서 통째로 빙빙 돌며 하늘로 휩쓸려가는 오빠네 집. 마법처럼 땅에 붙어있는 8살 꼬마 켈리머스 오빠가 놀라고 체념한 듯 그 광경을 올려다보고 손을 흔들며 작별을 구하는 모습을. 그러나 사실 켈리머스 오빠는 우리 집으로 왔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본성이 선한 오빠는 옛날부터 제각기 흘렀던 우리 가족의 계우를 하나의 강으로 통합하는 합류점이었다. 오빠는 이따금 어머니를 웃게 만들고 기꺼이 아빠의 일을 도왔다. 일머리가 좋았던 오빠의 일 솜씨는 빼어난 품질의 복숭아를 제외하면 아빠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 같았다. 오빠는 세스에 넘치는 에너지를 플라이 낚시나 자동차 수리와 같은 유용한 일에 쏟아붓게 만드는 법을 알았고 심지어 몇 마디 대화만으로 세스의 성질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그리고 내게는 까진 무릎에 호호하고 입바람을 불어주는 유일한 사람, 친구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켈 오빠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내 삶에는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남자들은 슬그머니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길 기대했다. 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오줌통을 비우고 더러워진 옷을 빨아널고 집안 곳곳의 살림과 떡밭의 작물까지 빠짐없이 돌고 오기를 바랐다. 어머니에게 기본적인 집안일을 배우긴 했지만 살림을 온전히 떠맡았을 때 겨우 12살이었던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몰랐고 당연히 어머니만큼 잘했을 리도 없다. 무엇보다 내가 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도 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답을 알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내 몸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내 신체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여자애들보다 더 빠르게 상속해 갔다. 그러나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유독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했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여자애들과 친하게 지낼 시간도 없었다.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나는 학교 운동장처럼 사람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일만큼은 피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몸을 꽁꽁 숨기기로 했다. 브래지어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하는지도 몰랐던 나는 두툼한 스웨터와 셔츠를 겹겹이 껴입는 걸 선택했다. 이 방법으로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다른 묘수가 필요했다. 나는 전이건스에 며칠씩 드나들며 갈 때마다 전이건 아저씨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정교한 연막을 친 뒤에 특별 주문한 압박봉대로 가슴통을 꾹꾹 감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경이 찾아왔다. 잠에서 깨자마자 커다란 빗자국을 본 나는 정말이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다. 요조 숙녀의 정숙함과 내 직관은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날 아침 침대 시트를 적시고 매트리스까지 스며든 빗자국을 봤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까지 가려면 빗자국을 깔끔하게 지울 시간이 없겠기에 얼룩진 속옷과 잠옷 시트를 돌돌 말아 침대 밑에 쑤셔넣고 꽃무늬 이불을 잡아당겨 더러워진 매트리스를 덮었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겹겹이 접은 휴지 뭉치를 깨끗한 속옷에 대해서 피를 받아냈다. 그 위에 검정 치마를 걸친 뒤 휴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치마 속에 모직 스타킹과 여름용 니커보커스를 껴입었다. 하나님 맙소사, 빌어먹기에 느려 터졌네. 학교로 가는 길에 앞장서서 걷던 세스가 짜증을 냈다. 네가 함부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걸 아시면 어머니가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네가 대답했다. 뭐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안 그래? 세스는 점점 더 빠르게 걷더니 어느새 움직이는 점처럼 보일 만큼 멀어졌다. 은밀한 부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휴지 뭉치가 빠져나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온 배에 경련이 난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이 불가사의한 질병 때문에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져 죽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학교로 걸어가던 그날 아침만큼은 어머니의 죽음이 뼈저리게 실감나는 날은 없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침대 옆에 비눗물 한 양동이와 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침에 숨겨두었던 침대 시트가 양동이 옆에 쌓여 있었다. 시트에 묻은 빗자국은 여전했지만 마치 진흙탕에 빠뜨렸다가 끌고 온 것처럼 더러웠다. 얼룩진 속옷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빗자국을 솔로 문지르고 물기를 짜내고 다시 또 솔로 문질러대며 얌전히 시트를 빨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생겨나 콧등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에 고여있던 눈물방울이 양동이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더러운 작업복에 너덜너덜하게 해진 밀짚 모자를 쓴 아빠가 베란간 문간에 나타났다. 아빠는 입안을 맴도는 말이 무슨 맛인지 음미라도 하듯 앙담은 입술을 이리저리 돌렸다. 어릴 적 우리가 키우던 1등 돼지가 다른 돼지를 물어뜯어서 피투성이로 만든 걸 발견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빠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영역 싸움이라고 설명해주며 상처는 곧 아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아빠가 이 상황을 내게 이해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몸을 틀어 복도로 걸어갔다.
개인적인 물건은 개들이 마당으로 몰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데에 두지 말고 잘 간수해라. 중얼거리듯 어물어물 말하는 아빠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아빠의 무거운 발걸음은 계단을 내려가 부엌을 지나 이어졌다. 방충망이 미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금세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 집에 개라고는 아무 의미 없이 멍멍이라고 불리다가 언젠가부터 정기적으로 윌로 크리크에서 물고기를 물어다 쌓아놓기 시작해 트라우트라는 이름을 얻은 검은 털과 회색 털이 얼룩덜룩 섞인 캐들도그 한 마리뿐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트라우트가 얼룩진 침대 시트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때 아빠가 개들이라고 말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단지 말을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 들었을 건데 당시에는 겁이 많고 순진하고 무지했던 나머지 이 특별한 피에 이끌린 어떤 악의 무리가 마당에서 우리 가족을 스토킹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숨어있다는 상상에 휩싸였다. 빨다만 시트를 들어 올려 그대로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바람에 스웨트와 치마가 빨래물에 흠뻑 젖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방문을 굳게 잠갔다. 잠을 잘 때도 문을 잠갔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할 때도 내 방문을 닫아둘 수 있으면 그렇게 했다. 남자들만 사는 집에 여자는 나 하나뿐이었고 그런 나는 마치 논둑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빠르게 여자가 되어갔다. 윌과의 만남은 익히 캐먹은 감정의 유령을 모아다가 이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 윌이 내 안에 굴집힌 감정은 여자로서 내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였다. 5년 전 그날처럼 이번에도 내게는 여자 어른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서 바로 옆방에 있었더라도 내가 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디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게 길바닥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말을 섞는 것으로도 모자라 품에 안기냐며 노발대발했을 게 뻔하다.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한 건 꽃피는 사랑에 관해 조언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잠에 빠져드는 순간까지 내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것, 여자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었다. 물론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도 내 편을 들어줬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어머니를 잃은 딸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실제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에서만큼은 어머니를 확고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내가 윌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어머니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강연하게 서서 휘몰아치는 홍수를 막아주는 꿈을 꾸었다. 그런 어머니 뒤에서 세스가 필사적으로 파도와 싸웠지만 어머니를 지나치게 헤엄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숲속에서 거대하게 이글거리는 세스의 눈빛은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비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던 나를 쫓는 눈빛만큼이나 섬뜩했다. 4장. 다음날 천둥이라도 치는 것처럼 우르렁거리는 소리에 내 방의 창유리가 덜거럭거렸다. 다름 아닌 세스의 로더스터 엔진에서 나는 소리였다. 화들짝 잠에서 깬 나는 발목을 다쳤다는 사실도 잊고서 벌떡 일어났다가 두 발의 무게가 실리는 순간 마룻바닥에 불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모부의 일정 연설이 그날만큼 달가웠던 적이 없었다. 아래층 이모부의 침실에서 고래고래 호통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2층에 있는 나까지 구태여 세스에게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새벽 5시 10분, 여느 아침이라면 눈뜨기 20분 전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이면 나는 우렁차게 울리는 알람 시계를 끄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커피를 끓였다. 우리 집 남자들이 일어나려면 거의 1시간은 남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새벽에 세스가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던 것이다. 그맘때 세스는 굴러가지도 않을 만큼 낡아빠진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붙들고 겨우 시동이나 걸면서 친구들에게 뻐겨대고 있었다. 무릎을 대고 창가로 기어간 나는 한 발의 무게를 싣고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살 사이로 노랗게 물든 버드나무를 지나 세스의 실루엣과 물 빠진 청바지, 흰 티셔츠를 비추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세스는 모자를 쓰지 않은 맨머리였다. 해마다 여름이면 금발이 되는 세스의 상고머리는 이미 가을이 왔음을 알리려는 듯
연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세스가 이런 터무니없는 시간에 자동차를 만지는 건, 더군다나 보는 사람이 하나 없는 데서 로드스트에 시동을 거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사실 세스가 무슨 짓을 하든 놀랄 일은 아니었다. 세스가 불룩하게 솟은 자동차 후드 위에 올라가 오구 이모부에게 욕짓거리를 해댔다. 고함을 칠 때마다 차디찬 아침 공기 속에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2층에서 보고 있자니 마치 세스가 이 집에 대고 욕을 하는 것만 같았다. 여기 우리 집이라고 병신 새끼야. 세스의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당신이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도 있냐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꺼져. 세스는 이모부에게 맞벌어지 거머리 병신 똥보라고 했고, 그런 세스에게 이모부는 나고자 계집애 같은 새끼 사라라고 되받아쳤다. 그렇게 두 사람은 누구 하나 물러설 생각 없이 팽팽하게 적대감 넘치는 신경전을 벌였다. 나는 절뚝절뚝 침대로 돌아와 누워 이불을 머리 위로 잔뜩 끌어올린 채 고성과 추위를 막아보려고 애썼다. 세스가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저러나 싶었다. 그만하라는 아빠의 호통이 들리고 나서야 마당에 울려 퍼지던 세스의 고함이 잠잠해졌다. 세스의 행티는 뼈나 피처럼 가지고 태어난 게 틀림없다. 어머니가 워낙 엄하게 훈육하는 사람이었던지라 망나니처럼 날뛰는 세스를 통제하긴 했지만 세스는 마치 억압복에 갇힌 사람처럼 어떻게든 어머니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려고 늘 발부로 tum쳤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세스가 생각도 하기 전에 세스의 행자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다. 어머니는 세스가 돌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기도 전에 돌을 던지지 말라고 경고했고, 세스가 팔을 뻗기도 전에 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입술을 채 떼기도 전에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신경은 세스에게 쏠려 있었다. 어머니와 세스 두 사람은 눈과 눈썹, 한 손만으로 소통하는 침묵의 언어를 발전시켜 나갔다. 단순하지만 모든 권위가 담겨있는 언어였다. 세스가 복숭아를 야구공처럼 집어들고 던지기 전에 혹은 진흙탕으로 폴짝 뛰어들기 훨씬 전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눈썹을 치켜 올리고 뭔가를 자르듯 오른손을 호공에다 빠르게 내리쳤다. 말 한마디 뱉지 않은 채 절대 안 돼. 감히 꿈도 꾸지 마라고 주의를 주는 침묵의 언어였다. 그러면 세스는 가자미 눈으로 어머니를 흘겨보고 짜증내며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허공을 때렸다. 세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반항이었다. 세스 때문에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있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켈 오빠와 나는 더 조심했고, 자연히 우리 둘이 어머니의 제지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켈 오빠와 내가 어머니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순종했던 것이 우리의 도덕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세스와 함께 타고 있던 위태로운 시소의 평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라도 24시간 세스를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세스는 작은 틈만 보이면 말썽을 일으켰다. 내가 직접 목격한 말썽만 해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았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행자는 훨씬 더 많으리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나는 세스가 복숭아 노점에서 동전을 훔치는 것도 보았고, 말을 잘 듣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며 얌전한 트라우트를 걷어차는 것도 보았다. 대시보드 너머를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자랐을 때는 아빠 몰래 트럭 운전석에 올라타 슬쩍 어딘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세스의 말썽은 친구들과 있을 때는 훨씬 더 심해졌다. 특히 학교에 가서는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몰다니며 시비를 걸어서 꼭 먼지 날리는 주먹다짐으로 일을 키웠고, 후배들의 점심 샌드위치를 훔치기 일쑤였다. 언젠가 한 번은 저 아랫길에 사는 우클린의 삼형제와 세스가 헛간 뒤에서 놀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황소개구리에게 등유를 붓고 불을 붙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불쌍한 생명체가 이리저리 날뛰자 애들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세스에게 들키지 않게 서둘러 몸을 숙이고 오리걸음으로 헛간에 들어간 뒤 악대말 아벨의 보드라운 주둥이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고가 나기 전 여름 건초를 베던 켈 오빠가 잠시 쉴 때가 되면, 그리고 내가 집안일을 모두 마칠 무렵이면 우리 둘은 개울가에서 가장 큰 미루나무 꼭대기에
나무집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근처 농장에서 나온 지적개비를 모아 조금씩 아벨의 등에 실어서 집으로 가져온 뒤 장가지를 밧줄로 묶고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는 쪼개진 판자를 얹었다. 켈 오빠는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잊지 않고 소소한 일거리를 나눠주었다. 세스에게도 같이 하겠느냐고 물어봤지만 여름 내내 세스는 홀든 오클리와 함께 차물을 파는데 온정신이 팔려 있었다. 홀든은 오클리 삼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무리한 맏형이었다. 어머니는 한참 고민한 끝에 식물이 심기지 않는 구석에 구덩이를 파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 땅은 아빠가 여분의 울타리 재료와 장비를 쌓아둔 곳이었다. 남자애들은 나뭇가지로 기관총을 만들고 연탄 검정을 뺨에 문질렀다. 그러고는 나무집을 짓는 나와 켈 오빠에게 매일같이 총을 겨누고 입으로 투투투투투 소리를 내면서 우리 나무집이 못생겼다고 무슨 시간 낭비냐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그들의 잠옷 속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평상처럼 만든 바닥, 높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제법 단단한 4개의 벽, 기울어진 지붕, 바닥에 네모난 구멍을 통해 땅으로 내려가는 줄 사다리까지 나무집 만들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날 켈 오빠와 나는 딱 알맞게 새콤달콤한 네모네이들을 만들어 나무집으로 가져가 소풍을 즐겼다. 우리는 나무집 안에 낡은 담요를 깔고 앉아서 잼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었다. 우리가 나무집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세스가 끼워달라고 하게 생겼다. 켈 오빠는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누워 자신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우리 사다리 접어놓자. 다른 게 아니라 세스와 레모네이드를 나누어 먹고 싶지 않았다. 오빠는 빙긋 웃으며 손을 뻗어 사다리를 끌어올린 뒤 나무집 바닥에 쌓아놓았다. 나무집 위에 있다는 안전함, 켈 오빠의 다정함만으로 나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달콤함을 느꼈다. 레모네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스가 올 수 없는 곳에 있으니 마음이 편했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는 몰랐으나 어쨌든 그날 처음으로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동생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이미 나는 사탄, 뱀, 죄인 등 어둠을 주들여 한 설교를 빠짐없이 들었지만 세스가 가진 어둠에 대해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아무래도 타고나는 게 분명한 어둠, 어떻게 하면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지 연구하며 사는 인간의 그런 어둠을 나는 알지 못했다. 담요 위에 누워 머리 위 잠새들의 짹짹거리는 소리, 켈 오빠가 껌 씹는 소리, 내 입에서 나는 긴 날숨 소리를 듣고 있던 그때 나는 세스가 아무것도 허물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오빠와 나는 나무집 위에서 잠이 들었다. 둥지를 짓는 고된 노동을 마친 뒤 고양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보금자리에서 안락함을 즐기는 2마리의 새처럼 어디선가 날아든 돌멩이가 벽에 부딪혀 평화로움을 깨뜨렸고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라 동시에 일어나 앉았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우리는 2번째 돌멩이가 벽에 부딪힌 다음에야 무슨 상황인지 봐야겠다. 세스 이 자식. 켈 오빠가 한숨을 쉬고 이를 악물었다. 우리들은 바깥을 내다보지도 세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다. 숨은 건 아니었고 그냥 대꾸조차 하기 싫어서였다. 그냥 세스가 가버리길 바랐다. 하나 둘 돌멩이가 연달아 벽을 때렸다. 5번째 돌멩이의 널빤지가 쪼개지자 결국 오빠가 벌떡 일어나 아래에 있는 세스를 보고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올라갈래. 세스가 지지 않고 소리쳤다. 안돼. 켈 오빠는 단칼에 거절했다. 나도 올려달라고 빨리. 세스가 때를 쓰며 또 집어던진 돌멩이가 나무집의 벽을 때렸다. 세스는 키가 작았지만 근육질이었고 공을 잘 던지기로 유명했다. 마을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면 세스는 타자를 줄줄이 삼진으로 보냈고 해마다 권이 쓴 축대에 가면 병을 모조리 쓰러뜨려 풍성한 껌을 따냈다. 켈 오빠가 다시금 안 된다고 거절하다 세스는 오빠의 이름을 상스럽게 부르며 나무 밑동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들었더라면 저 입을 양잿물로 씻어내야겠다고 혼쭐을 내셨을 텐데. 켈 오빠는 18살이었고 세스는 겨우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세스는 위아래가 없었다. 켈 오빠를 형대접하는 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세스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사사건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겼고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사촌 형에게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무엇도 따라하려 하지 않았다.
마당에서든 들판에서든 가수원에서든 세스는 언제나 켈 오빠를 지치고 앞서서 걸었고 켈 오빠가 조금이라도 굼떠 보이거나 자기가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도 들면 오빠의 손에 들린 도구를 낚아채듯 빼앗아 버렸다. 여느 큰 형이 만학동생 놀리듯 켈 오빠가 짓궂은 장난이라도 치면 세스는 둘의 몸짓 차이 나이 차이를 깡그리 잊은 듯 불같이 화를 냈고 끝끝내 오빠에게 반격이든 사과든 받아내야만 직성이 풀렸다. 켈 오빠는 세스와 부딪히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아주 일찌감치 터득했다. 그도 같은 핏줄이라고 많이 봐준 결정이었다. 나는 뭘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무집 바닥에 앉아 피크닉 바구니에 달아 해진 그 덩어리만 만지작거렸다. 줄사다지를 끌어올려 세스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자고 한 건 나였다. 내 때문에 생긴 문제를 오빠 혼자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네가 이 나무집 보고 멍청하다며 내 목소리가 저 아래까지 닿기나 하는지 모르면서 완전 그 자리에서 소리쳤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세스가 내 목소리를 못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있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켈 오빠보다도 세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였다. 말을 뱉자마자 아차 싶었다. 몸을 돌려 내 얼굴을 본 켈 오빠가 마치 자기가 입을 다물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라도 있기라도 한 것처럼 검지를 길게 세워 자기 입술에 갖다 댔다. 토리, 제길, 너도 거기 있냐? 잔뜩 심통이 나 거친 목소리가 나무집 바닥에 구멍을 타고 불쑥 올라왔다. 내가 켈 오빠와 나무집에 있다는 걸 세스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 어쨌든 우리 둘이 같이 지은 집이니까 여긴 내 집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다. 세스가 켈 오빠의 말을 안 듣는 만큼이나 11살이었던 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사촌 오빠에게 의지했다. 무슨 일이 됐든 켈 오빠가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했다. 켈 오빠는 똑똑하고 착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웃긴 행동을 할 때마다 켈 오빠의 두 눈이 작은 조승달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내게 켈 오빠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오빠가 몸을 웅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말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왜? 세스는 질투만 하니까. 나무집 보고 그렇게 멍청하다고 해놓고서 왜 질투를 해? 나무집이 아니라 너랑 나를 질투하는 거야. 켈 오빠는 담요 위로 올라와 내 옆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놓았다 저렇게 놓기를 반복했다. 마치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냥 편하게 있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세스는 목이 쉬어라 내 이름을 불러댔고 아니면 떨어진 나뭇가지로 나무 밑둥을 때리거나 우리를 향해 상상의 기관총을 갈게 됐다. 밑에서 끙끙거리다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세스가 가지 없이 매끈한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려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와 성경이 가르쳐 주었듯이 질투는 악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투는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또 잠언에는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쓰여 있었다. 위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질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내가 촌스럽고 겁 많은 나도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질투심이라는 불꽃을 일으키지 못할 존재는 단연코 없을 터였다. 뭔가 불길한 조짐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도무지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세스는 사냥감을 열망하는 사냥개처럼 나무 밑에서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댔다. 켈 오빠와 나는 1시간도 넘게 나무집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세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름 태양이 서쪽 지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아빠가 진작 가축들을 돌봐야 했을 우리 남배를 찾아 나타났다. 대관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냐. 아빠가 다가오며 호통치자 마침내 세스가 조용해졌다. 켈 오빠와 나는 나무집 바닥 구멍 가까이 붙어서 곧 야단 맞을 세스를 훔쳐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스가 고개를 떨구고 돌멩이를 걷어차며 대꾸했다. 땀에 전 머리카락이 세이지 덤불처럼 삐죽삐죽했다. 뭔 일이 있긴 있나 보구나. 아빠가 때 묻은 자국복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으며 말했다. 뭔가 알아내려고 할 때만 아빠는 항상 이런 자세로 서 있곤 했다. 쟤네들이 저 오두막에 저만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네가 장난감 집 앞에서 죽치고 있으면 돼지우리 청소는 누가 하고? 아빠가 물었다. 어서 가거라. 풀 죽은 세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돼지우리를 향해 걸어갔고
아빠는 그런 세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들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스가 딴 길로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침내 아빠가 세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고 우리더러 내려오라고 부를 때까지 우리는 한참을 더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몸무게가 가벼운 탓에 줄 사다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빙글빙글 돌았다. 사다리가 팽팽해지도록 아빠가 바닥에서 붙잡아 주었고 나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그대로 아빠의 품에 안겼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팔로 아빠의 목을 두르고 어깨 축지 얼굴을 묻은 채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며 아빠 냄새를 맡았다. 켈 오빠가 담요와 소풍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서 호둥지둥 내려올 때까지 나는 빽빽 마른 다리를 아빠의 허리춤에 감고 있었다. 아빠는 매서운 손길로 나를 바닥에 내려놓고서 세스를 들여 보내준다 한들 무슨 큰일이라도 났겠냐며 우리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로 훈계하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하라. 남매란 잘못도 반성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던 어머니였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남매가 영원히 오묘하게 연결된 존재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조금 망가져버린 나무집 아래 서 있던 나는 아버지가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우리 남매 사이가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고 그저 그 상황이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세스가 한 번 더 로드스터에 시동을 걸었다. 부엌문이 여닫히며 쾅 하는 소리에 뒤미쳐 마당에서 불같이 성내낼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쾅 하는 문소리가 한 번, 그리고 몇 분 뒤 또 한 번 들렸다. 처음엔 아빠가, 다음에는 세스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같았다. 때마침 자명종이 울리기에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은 나는 고요하고 냉기 도는 집을 절뚝거리며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 준비를 하는 내내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그저 삐끗한 게 다라고 애써 통증을 외면했다. 걷지 못하면 위를 찾으러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나가야 했다. 그가 떠났다는 증거를, 아니면 남아있다는 증거를, 아니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도,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도 나가서 찾아야 했다. 등불이 켜진 부엌으로 직원 남자들이 하나둘 조용히 들어왔다. 누구 하나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햄이 잘릴 때마다, 달걀 프라이가 뭉개질 때마다 접시들이 잘그락거렸고 곧 모든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졌다. 가장 먼저 일어난 세스를 시작으로 오구이모구 마지막으로 아빠가 나가고 나니 그제서야 혼자서 차분히 밥을 먹고 치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세 사람이 서로를 못마땅해 하면 할수록 나는 투명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위를 찾아 나서려는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무렵 오구이모구의 휠체어가 비거덕 복도를 지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부가 살이 찔수록 휠체어는 괴로운 듯 더 크게 신음했고 이모부도 무거워진 몸을 끄느라 땀을 더 많이 흘렸다. 언젠가 나는 저 휠체어가 두동강 나서 이모부를 바닥에 패대기 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늘 이모부를 지고 다니느라 불쾌했는데 드디어 해방이라며 휠체어와 바퀴 두 개가 멀리 달아나 버리는 상상. 예전에 선생님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휠체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나무로 된 등받이에 마치 의자다리처럼 생긴 두 개의 널빤지가 발판까지 길게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오구이모부가 타는 휠체어와 비슷했던 모양이다. 루즈벨트는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간 적이 없었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지도 못하게 했다는데 어찌나 철두철미하게 숨겼는지 대통령이 장애인이라는 소문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신문에 실린 사진 속 루즈벨트는 누가 봐도 위풍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이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달변은 언제나 힘이 넘쳤다. 심지어 멋진 자동차를 몰고 프레이드 행렬에 동참한 적도 있었다. 내가 실제로 본 장애는 전쟁에 나갔다가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되어 온 오구이모부가 처음이었다. 전쟁 후 달라진 오구이모부에게는 루즈벨트 대통령 고사하고 예전에 이모부와도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오구이모부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나고 남은 휠체어 생산이 중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휠체어에 앉은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두 장 중 하나였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휠체어를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휠체어를 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혹시 그 이모부처럼 다리를 잃고 비참한 삶을 산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조금은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발 하나에 체중을 싣고 서서 접시에 물기를 닦고 있을 때 벽에 부딪혔는지 이모부가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이모부는 한 손에 목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앞으로 밀며 부엌 문턱을 넘고 있었다. 이모부와 눈이 마주쳤지만 평소답지 않은 다정한 모습에 우리 둘 다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 옛다. 이모부가 퉁명스럽게 목발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휠체어를 끌고 도로 문간을 넘어 복도를 빠져나갔다. 전쟁에 나갔던 오고 이모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 보고 다시 보지 못했던 목발이었다. 켈 오빠와 함께 나무집을 지었던 1942년도 여름날 교회 갈 때나 입는 불편한 옷을 입고서 몬트로스로 드라이브를 나갔던 일이 생각났다. 아빠가 이웃집 미첼 아저씨에게 밀려온 대형 세단 뒷좌석에 켈 오빠와 나 세스가 나란히 앉았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모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신이 나 있었다. 기다란 앞좌석에 앉은 비브 이모는 초조함을 감추려는 듯 가는 길 내내 어머니에게 제잘거렸고 그럴 때마다 신경 써서 말아놓은 이모의 머리카락이 용수철처럼 통통 튕겼다. 기차역에 도착한 나는 멋진 제복 차림으로 기차에서 걸어 내려온 오구 이모부의 모습과 그 옆에서 활기 넘치게 걸어올 지미 삼촌의 모습을 기대했다. 두 사람의 맑고 푸른 눈동자가 우리를 보는 순간 얼마나 반짝반짝 빛날까. 그 장면을 놓칠세라 나는 승강장을 이리저리 살폈다. 이모부가 유럽 어딘가에 전쟁터로 떠나기 며칠 전에 내가 과수원에서 보았던 장면도 생각났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이모부가 비비안 이모의 허리춤을 감싸 안아 바짝 끌어당기는 모습을, 이모의 등이 버드나무처럼 우아하게 휘는 모습을, 그렇게 두 사람이 입맞추는 모습을 상상했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이모부가 전쟁터에 끌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날 우리 가족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표지 사진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승강장에 옹기종기 모여서서 오구 이모부와 지미 삼촌을 보면 곧장 여기에요 하고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커먼 기관차가 시야에 들어오자 막연한 애국심이 차오르고 잡지에서 읽었던 글들이 떠오르면서 이모부가 정말이지 존경스러웠다. 내게 이모부는 이미 전쟁 영웅이자 영화배우, 거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기차가 우리 앞에서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멈추고 나면 기차 칸 사이의 계단에서 루즈벨트처럼 멋진 남자가 나타나리라는 기대에 나는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기차의 문이 열리고 이모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내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눈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한참 동안 기억을 다듬어야 했다. 한 발만 땅에 디딘 채 누렇게 바랜 나무 목발에 양팔을 단단히 감고 외로이 서 있는 남자. 뒤집어진 배처럼 생긴 군모를 쓰고 허리멍덩한 눈빛으로 서 있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오구 이모부였다. 이모부를 본 이모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어깨 얼굴을 파묻었다. 어머니는 무거운 쟁기를 끌기라도 하듯 양손으로 이모의 어깨를 잡고 밀어내 이모를 똑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이모의 곱슬거리는 머리칼 사이에 대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이러면 안 돼. 켈 오빠와 아빠가 서로를 끝 쳐다보고는 곧장 뛰어가 오구 이모부를 부축하려 했다. 이들의 손길에 이모부가 목발 하나를 마치 길어진 뺄처럼 휘둘렀고 그 바람에 오빠는 얼굴을 정면으로 맞을 뻔했다. 이모부는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몸을 문간에 기대어 받치며 중얼거렸다. 제기랄,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오빠와 아빠는 한 걸음 물러났다. 우리는 어설프게 기차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이모부를 바라볼 뿐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비브 이모가 울먹였다. 이모부가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목발이 승강장 마룻바닥을 때리며 공허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바닥은 마치 병든 심장처럼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쿵쿵거렸다. 하나같이 수척한 얼굴을 한 군인들이 기차에서 줄지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엔 내가 아는 오구 이모부도 지미 삼촌도 없었다. 이모부는 역 앞에 가만히 있어서 인도를 쳐다보고 서 있었다. 아빠가 근처로 차를 가져왔고 식구들이 미끄러지다 차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우리 모두는 이모부가
차에 타기만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던 아빠가 시동을 끄자 차 안에는 미부 이모의 훌쩍이는 소리만 남았다. 결국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이모부에게 다가갔고 이모부를 어떻게 달랬는지 차로 데려와 옆자리에 앉혔다. 집에 오는 내내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와 켈 오빠 사이에 끼어앉은 이모는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의 뒤통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모 무릎에 손을 얹었고 이모는 내 손이 구명줄이라도 되는 양 힘주어 움켜잡았다. 주님의 뜻이야. 다음 날 아침 눈물을 터뜨리며 부엌에 들어온 이모가 자기 남편이 망가진 군인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소연을 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사는 게 그토록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끔찍하다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지 동생이 죽었다는 그 해변에서 같이 죽어버릴 것이지 못하러 살아 돌아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모는 누가 듣든 말든 목소리를 높여 한탄했다. 어머니는 커피잔 2개를 식탁에 놓으며 이모를 앉혔다. 어머니는 걸핏하며 주님 뜻이라고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했다. 주님은 젊은 군인을 형의 품에 안긴 채 죽게 할 것이다. 주님은 전쟁과 고통을 만들 것이고 한 인간을 이방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뚝절뚝 부엌을 지나 오고 이모부가 주고 간 캐캐 묵은 목발을 집어들었다. 목발을 양쪽 겨드랑이에 끼우고서 시험삼아 걸어보았다. 주님은 나의 어머니, 사촌 오빠, 이모를 설익은 복숭아처럼 이 땅에서 거두어 갈 것이다. 너무 빨리. 깨끗하게 닦은 접시를 찬장에 놓지도 않은 채 나는 부엌 등을 끄고 뒷문고리에 걸려있는 남색 울코트를 꺼내어 걸치고 신발끈을 헐렁하게 풀어서 봉대를 칭칭 감아 통통해진 발을 집어들고서 목발을 짚은 채 가축들의 먹이를 챙겨주러 나갔다. 주님은 로슨 노라와 메인 스트리트의 한 귀퉁이에서 낯선 2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며 그 둘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코 쉽지 않게 만들 것이다. 주님은 한 생명을 취하고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주님은 내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주님은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경고하지 않을 것이다. 가축들의 아침 먹이를 다 챙긴 뒤 아침에서 뻗어나오는 햇살의 첫 줄기가 골짜기를 가로질러 닿을 무렵 나는 보는 눈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전거에 올라타 핸들 위로 목발을 조심스레 걸쳐놓은 나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윌슨 문을 찾으러 떠났다.